지금 유럽 철도 업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30년 동안 불가능이라 선언한 기술을 한국이 단 5년 만에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최고 기술자들이 30년간 도전했지만 결과는 실패. 그런데 한국이 불과 5년 만에 AI와 자동 정렬 기술로 그 문을 완벽히 닫았습니다. 프랑스는 믿지 않았습니다. AI가 문 위치를 0.2cm 오차로 맞춘다고. 그건 기적이 아니라 허상입니다.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본 순간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불가능을 끝낸 건 기술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람을 향한 한 나라의 집념이었을까요? 잠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앙투안 르노입니다. 제가 프랑스 철도청에서 근무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죠. 특히 스크린도어 자동 정렬 시스템 개발에만 15년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야 했어요. 유럽 7개국이 도전한 ADAPT 프로젝트의 마지막 총괄 책임자로서 저는 한 줄의 냉혹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자동 정렬 시스템 실현 불가. 구조적 제약. 각국에서 파견된 최고의 기술자들이 30년간 매달렸던 문제였습니다. 독일의 정밀공학, 프랑스의 제어 시스템, 영국의 안전 기준까지 총동원했죠. 하지만 벽에 부딪혔어요. 플랫폼의 미세한 곡률 때문에 열차 정차 위치가 매번 달랐습니다. 제동 시스템의 편차로 인한 오차는 평균 2.5cm였어요. 겨우 2.5cm지만 이 작은 차이가 승객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 5년은 희망적이었어요. 센서를 늘리고 알고리즘을 정교하게 만들면 해결될 거라 믿었죠. 하지만 10년이 지나자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15년째엔 포기 분위기가 팽배했어요. 저는 마지막 회의에서 펜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운이 생명을 지키는 시대다. 그날 이후 저는 기술의 한계를 증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동료들은 저를 완벽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현실주의자였을 뿐이에요.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걸 가능하다고 우기는 건 과학이 아니라 미신이었거든요. 프로젝트 초기엔 각국 대표들이 자신만만했어요. 독일 팀은 0.1mm 정밀도의 센서를 자랑했고 프랑스 팀은 실시간 제어 알고리즘에 자신 있어 했죠. 영국 팀은 안전 표준의 완벽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테스트에서는 모든 게 달랐어요. 센서가 아무리 정밀해도 플랫폼의 미세한 진동을 완전히 상쇄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리즘이 아무리 빨라도 열차의 관성을 순간적으로 제어하는 건 물리적 한계가 있었죠. 가장 큰 문제는 각 구간마다 다른 조건들이었어요. 직선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곡선 구간에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승강장의 높이 차이, 레일의 마모 정도, 심지어 기온에 따른 금속 팽창까지 모든 변수가 오차를 키웠어요. 각국 정부들은 예산 삭감을 시작했습니다. 실용적 대안을 찾아라는 지시가 내려왔죠. 결국 우리는 수동 정렬 시스템으로 회귀해야 했어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는 날, 저는 오랫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 쏟아부은 예산이 20억 유로였어요. 참여한 기술자만 500명이 넘었죠. 하지만 결과는 실패라는 한 단어로 요약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 창문으로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기술엔 분명 한계가 있다고. 인간의 욕심이 물리 법칙을 이길 수는 없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유럽의 기술적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비판했어요. 정치인들은 책임자를 찾으려 했죠. 저는 모든 비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동료들 중 일부는 다른 분야로 전직했어요. 어떤 이는 아예 공학을 포기했습니다. 30년간의 노력이 허무하게 느껴졌거든요. 저 역시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밤 집에 돌아가면서 자문했어요. 정말 불가능한 건가? 하지만 수학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리 법칙은 인간의 의지를 꺾어 놓았어요. 마지막 실험이 끝난 후 저는 500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실패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모든 시도와 실패 이유를 꼼꼼히 기록했죠. 후대 연구자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면서요. 프로젝트 종료 발표일, 브뤼셀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500명의 기술자들 앞에서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자동 정렬 시스템 실현 불가. 구조적 제약. 한 문장이 30년의 노력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어택트 프로젝트는 끝났어요. 저는 기술의 한계를 증명한 사람이 되었죠. 불가능을 기록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게 된 겁니다. 그런 제가 다시 이 문제와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프랑스 철도청 본부 3층 회의실. 상사인 샤를 베르몽 기술국장이 신문을 책상에 던지며 말했어요. 한국이 전국의 스크린도어를 단다는군. AI 정렬까지 한답시고. 저는 커피를 마시다 멈췄습니다. 그 단어들이 너무도 익숙했거든요. 스크린도어, AI, 자동 정렬.
제가 30년간 실패를 거듭했던 바로 그 기술 말이에요. 또 시작이군요.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언론이 과장하는 거겠죠. 샤를은 안경을 벗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앙투안. 이번엔 다르다고 하더군. 서울교통공사에서 공식 발표했어. 저는 신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일면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 AI 기반 스크린도어 전면 도입 성공. 부제목엔 곡선 구간까지 완벽 정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곡선 구간 완벽 정렬이라니. 우리가 30년간 풀지 못한 바로 그 문제였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겠지 않나? 샤를이 말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뭘 확인해요? 그들이 뭘 아나요? 곡선 플랫폼에선 제동 오차만 1.5cm인데 AI가 그걸 0.3초 안에 보정하려면 슈퍼컴퓨터가 5대는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만약은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잘랐어요. 그건 공학이 아니라 기적이죠. 샤를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못한 걸 한국이 해내면 우리가 우스워지지 않겠나? 저는 냉정히 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그들도 곧 우리처럼 포기할 겁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편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아는 건 많지 않았거든요. 몇십 년 전만 해도 기술 후진국이었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이런 야심찬 프로젝트를 벌이기 시작한 건지 궁금했어요. 한국이 언제부터 철도 기술에 관심을 가졌죠? 제가 물었습니다. 샤를이 자료를 뒤적이며 답했어요. 90년대부터 일본 기술을 들여왔다더군. 그런데 요즘엔 독자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더라고. 일본 기술의 복사품이겠죠.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원본도 완벽하지 않은데 복사품이 더 나을 리 없어요. 동료 엔지니어 피에르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한국 기술이 꽤 놀랍다고 하던데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까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다른 분야 이야기고요. 철도 제어 시스템은 차원이 달라요. 특히 자동 정렬은 물리적 한계가 명확한 영역이거든요. 그럼 한국도 결국 실패할 거라고 보시는군요. 샤를이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확신에 차서 답했어요. 우리가 20억 유로를 쏟고도 못한 일을 그들이 해낼 수 있을까요? 게다가 전국 단위로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와 같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한국의 도전은 무모하다고 결국 실패로 끝날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이미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것도 가장 까다로운 곡선 구간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의아했습니다. 시범 운영이라도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싶었거든요. 우리는 30년간 실험실에서만 테스트했는데 그들은 바로 실제 노선에 적용했다니요. 아마 언론용 쇼일 거예요.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실제론 수동 모드로 돌리고 있을 겁니다. 피에르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어요.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왔네요. 실제 운영 장면이라고 하는데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영상을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화면 속엔 지하철역이 나왔고 열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열차가 정확히 정렬되어 정차했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열리고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승하차했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런 시스템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편집한 영상일 수도 있어요. 저는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면 직선 구간만 찍은 거거나. 하지만 영상엔 분명 곡선 구간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상당히 급한 커브였는데도 정렬이 완벽했습니다. 샤를이 영상을 멈추며 말했어요. 이상하군. 정말로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CGI일 수도 있잖아요. 요즘 기술로는 뭐든 만들 수 있어요. 너무 의심만 하는 거 아니야?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과학적 사고예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물리법칙은 국적을 가리지 않거든요. 유럽에서 불가능한 게 한국에서 갑자기 가능해질 리 없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도 그 영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걸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30년간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 기술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한국의 시도도 결국 우리와 같은 벽에 부딪힐 거라고 말이에요. 며칠 더 지나자 한국 관련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성공적인 시범 운영, 시민들의 긍정적 반응, 다른 노선 확대 계획까지. 마치 정말 성공한 것처럼 보고되고 있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정말 그들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은 걸까요?
우리가 놓친 해답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내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언론의 과장일 뿐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그들도 결국 현실의 벽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며칠 후, 제 책상 위로 두꺼운 봉투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 보고서야. 샤를이 말했어요.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접 보내온 거라고 하더군. 저는 봉투를 뜯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홍보용 자료겠죠. 과장된 성과나 늘어놓았을 거예요. 표지를 넘기자 제목이 보였어요. AI 기반 좌우 개폐형 정렬 시스템 기술 보고서. 한글 부제목도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정렬 기술이 적용된 좌우 개폐형 스크린도어. 좌우 개폐형이라고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구식 방식이잖아요. 대부분의 현대식 스크린도어는 상하 슬라이딩 방식이었거든요. 좌우로 열리는 건 90년대 기술이었어요. 왜 굳이 구식을 선택했을까 궁금했습니다. 보고서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챕터는 기술 개요였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일반적인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센서 배치, 제어 알고리즘, 안전 기준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두 번째 챕터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성능 데이터라는 제목 아래 놀라운 숫자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열차 접근 1초 전, AI가 문 위치를 실시간 스캔. 여기까진 일반적이었어요. 우리도 비슷한 시도를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이 달랐습니다. 각 도어가 독립된 모터로 좌우 자동 보정. 독립된 모터라니. 우리는 항상 통합 제어를 시도했는데 말이에요.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정렬 오차, 평균 0.2cm.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읽었어요. 0.2cm. 우리가 30년간 해결하지 못한 2.5cm 오차를 그들은 0.2cm까지 줄였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상세한 기술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접근법은 우리와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는 항상 복잡한 통합 시스템을 만들려 했습니다. 모든 센서 데이터를 중앙 컴퓨터로 모아서 처리하고 전체 도어를 동시에 제어하려 했죠.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모든 걸 통제하려 한 거예요. 하지만 한국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각 도어마다 독립된 AI 모듈이 있었어요. 마치 개별 연주자들이 각자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것처럼 말이죠. 분산 처리 방식이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좌우 개폐 방식의 활용이었어요. 열차가 완벽하게 정렬되지 않아도 각 문이 좌우로 움직여서 보정할 수 있었던 거죠. 마치 사람이 문을 열 때 자연스럽게 몸을 맞추는 것처럼요. 저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실제 운영 데이터도 있었어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가장 복잡한 곡선 구간 중 하나였죠. 데이터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루 평균 1200회 운행에서 정렬 실패는 단 3건. 그것도 모두 센서 청소가 필요한 경우였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상세한 시간별 기록, 기상 조건별 성능, 심지어 러시아어 혼잡도에 따른 분석까지 모든 게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학습 데이터였어요. 그들의 AI는 3개월간 수동 운영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열차 기관사들의 정차 패턴, 승객들의 승하차 습관, 심지어 날씨에 따른 제동거리 변화까지 모든 걸 학습한 거죠. 패턴 인식이군요.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우리는 항상 완벽한 제어를 추구했어요. 모든 변수를 예측하고 통제하려 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패턴을 찾아낸 거예요.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는 철학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기술은 완벽함이 아니라 적응성에서 나온다. 한국 개발팀장 김도윤의 인터뷰였어요. 김도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열차를 기준으로 문을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안전을 기준으로 문이 스스로 맞춰가도록 했어요.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사람의 안전을 기준으로. 우리는 왜 그 간단한 사실을 놓쳤을까요? 우리는 항상 기술적 완벽성에 집착했어요. 0.1mm 정밀도, 0.01초 반응 속도, 99.99% 정확도. 숫자에만 매달렸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사람이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으면 됐어요. 완벽한 정렬보다는 실용적인 안전을 선택한 거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30년간 저희가 찾던 답이 이렇게 단순할 줄이야. 가장 복잡한 문제를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푼 거였어요. 보고서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혁신적이지 않았어요. 센서 기술도 우리와 비슷했고 AI 알고리즘도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차이는 접근법이었어요. 우리는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들려 했지만 한국은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했지만 한국은 실용성을 택했어요. 단순함이 가장 정교한 해답이군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그 순간 샤를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어때, 뭔가 나왔나?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흥미롭긴 하네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의심스럽다는 건가? 아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놀랐어요. 샤를이 의아해했습니다. 단순하다고? 네. 우리가 30년간 복잡하게 만들려던 걸 그들은 단순하게 풀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다른 문제를 풀고 있었던 것처럼요. 샤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정말 가능한 기술이라는 건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요. 실제로 어떤지는 직접 봐야겠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그 보고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접근 방법의 문제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제가 틀렸던 걸까요?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사고의 한계였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보고서일 뿐이었어요. 실제 현장에서 정말 그대로 작동하는지는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제네바 국제철도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세계 철도 기술자들의 축제 같은 곳이에요. 유럽, 미국, 일본의 최신 기술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죠. 저도 매년 참석해서 새로운 동향을 파악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한 부스가 하나 있었어요. 서울 메트로라고 적힌 한국 전시관이었습니다. 평소엔 일본 부스 옆구리에 작은 자리만 차지하던 한국이 올해는 독립된 대형 부스를 차렸더군요. 저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부스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부스 중앙에는 스크린도어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실제 크기는 아니었지만 작동 원리를 보여주기엔 충분했습니다. 좌우로 열리는 문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정렬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은 30대 후반의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였어요. 아마 김도윤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기존 방식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제어 철학입니다. 김도윤이 말했어요. 우리는 완벽한 정렬이 아니라 안전한 정렬을 목표로 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안전한 정렬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승객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정렬을 말합니다. 밀리미터 단위의 완벽함보다는 센티미터 단위의 안정성을 추구했어요. 저는 앞으로 나서며 손을 들었습니다. 센서 12개로 곡선 구간 정렬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연산 지연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김도윤이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패턴 인식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패턴 인식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네. 열차 도어의 반복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켰어요. 매번 새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기존 패턴을 참조하는 방식입니다. 이탈리아 기술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AI는 항상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김도윤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래서 기준을 바꿨습니다. 기준을 바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열차 위치가 아니라 사람의 안전 반경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사람의 안전 반경이라니. 그런 발상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김도윤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열차가 정확히 서지 않아도 승객이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범위를 미리 설정하고 그 안에서만 문이 열리도록 한 거죠. 프랑스 동료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정렬 오차가 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각 도어가 좌우로 움직여서 보정합니다. 마치 사람이 문턱을 넘을 때 발을 맞추는 것처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곡선 구간에서는 제동 편차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걸 실시간으로 보정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김도윤이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실제 운영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이 나타났습니다. 곡선이 심한 구간이었죠. 열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열차가 정차하자 스크린 도어가 열렸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안전한 정렬이었어요.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승하차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건 편집된 영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스위스 엔지니어가 의심했습니다. 김도윤이 웃으며 답했어요. 실시간 CCTV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실시간이라면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그럼 운영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제가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김도윤이 자료를 꺼냈어요. 지난 3개월간의 상세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보니 놀라웠습니다. 정렬 성공률이 99.8%였어요. 실패한 0.2%도 대부분 센서 청소나 정비가 필요한 경우였습니다. 이 데이터가 정확한 겁니까? 독일 팀장이 물었습니다. 제3자 기관에서 검증받았습니다. 김도윤이 증명서를 보여줬어요.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정말 그들이 해낸 것 같았거든요. 우리가 30년간 못한 일을 말이에요. 그럼 다른 노선 확장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영국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내년까지 서울 전체 지하철망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김도윤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울 전체라니. 그럼 세계 최초로 도시 전체에 자동 정렬 시스템을 구축하는 셈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혹시 기술 이전이나 협력 가능성은 있습니까? 김도윤이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기술 자체보다는 철학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철학이요? 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완벽함보다는 실용성이 중요하다는 것. 그런 철학 말이에요. 발표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분명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너무 완벽한 데이터, 너무 매끄러운 설명. 마치 준비된 각본 같았거든요. 김도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저는 명함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정말 그대로 작동하는지는 의문이 남네요. 직접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김도윤이 제안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죠. 김도윤은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지만 억지로 권하지는 않았어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해낸 걸까요? 아니면 교묘한 마케팅 전략일까요? 30년간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술은 아직 이르다고. 특히 도시 전체에 적용한다는 건 무모한 도전이라고 말이에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드러날 겁니다. 운영상 오류, 안전사고, 유지보수 비용 등 현실적인 한계들이 나타날 테죠.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시도도 결국 우리와 같은 벽에 부딪힐 거라고. 그들이 아무리 자신감을 보여도 물리법칙은 바뀌지 않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혹시 정말 그들이 뭔가 다른 답을 찾은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계속 들었거든요. 제네바에서 돌아온 며칠 후 프랑스 기술진 사무실은 술렁거렸습니다. 신문 일면에 대형 헤드라인이 실렸거든요. 서울 265개 전역 스크린도어 완비, 세계 첫 전면 적용. 부제목엔 AI 자동 정렬 시스템 성공적 운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동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피에르가 신문을 들고 말했어요. 한국이 정말 성공했다는 건가? 265개 전역이라니. 마르크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우리도 파리 지하철 전체엔 시도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솔직히 믿기 어려웠거든요. 몇 개 역에서의 성공과 전체 도시 적용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언론이 과장한 거 아닐까? 제가 말했습니다. 265개 역이라면 직선, 곡선, 지상, 지하 모든 조건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샤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앙투안 말이 맞아. 시범 운영과 전면 적용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지. 하지만 며칠 후 더 상세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각 노선별 운영 현황, 시민들의 반응, 심지어 관광객들의 놀라워하는 영상까지 쏟아졌습니다. 이상하군요. 피에르가 노트북을 보며 말했어요. 유튜브에 외국인들이 올린 영상이 수십 개예요. 모두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는 그 영상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미국인, 유럽인, 일본인 관광객들이 올린 실제 촬영 영상들이었어요. 편집된 것 같지 않았습니다. CGI는 아닌 것 같네요. 마르크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영상만으로는 전체 상황을 알 수 없어요. 아마 잘 되는 구간만 보여준 거겠죠. 그때 샤를이 또 다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발표한 공식 운영 데이터야. 데이터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전체 265개 역에서 평균 정렬 성공률이 99.7%였습니다. 고장률도 0.1% 미만이었고요. 이 데이터가 정확한 건가요? 제가 의심했습니다. 제3자 검증기관 인증도 받았다고 하더군. 샤를이 답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혹시 정말 한국이 해낸 건 아닐까 하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말도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30년간 못한 걸 그들이 5년 만에 해냈다고요? 그럼 이 모든 게 가짜라는 건가?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가짜는 아니겠지만 저는 말을 흐렸어요.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거예요. 운영상 문제점이나 엄청난 비용이나. 마르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 개월째 운영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있다면 벌써 드러났을 텐데. 저는 답답했어요. 동료들이 점점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는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한국의 스크린도어 시스템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나 문제점을 다룬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건 성공 사례뿐이었어요. 사고 감소율, 운영 효율성 향상, 시민 만족도 상승 등 긍정적인 내용들만 가득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완벽한 성공 스토리였어요. 현실에서는 어떤 기술이든 문제점이 있기 마련인데 한국 시스템은 마치 결함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다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혹시 한국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샤를이 웃으며 답했어요.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야. 언론 통제는 불가능하지. 그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할 수는 없어요. 피에르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직접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어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시기상조예요. 더 지켜봐야 해요. 사실 두려웠습니다. 혹시 정말 한국이 성공한 거라면 제 30년간의 연구가 모두 헛된 일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불가능이라고 단정했던 게 틀렸다는 뜻이니까요. 그 주말 집에서 혼자 생각해봤어요. 왜 이렇게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기 싫어할까요? 자존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 기술적으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일까요? 곰곰 생각해보니 둘 다인 것 같았어요. 유럽의 기술적 우월성에 대한 믿음, 그리고 제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확신. 그런 것들이 흔들리는 게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학자로서의 호기심도 있었어요. 정말 그들이 어떤 방법을 쓴 건지, 우리가 놓친 게 뭔지 알고 싶었거든요. 월요일 아침, 샤를이 제게 말했습니다. 앙투안, 솔직히 말해봐. 한국 시스템이 성공했다고 가정하면 어떨 것 같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만약 정말 성공했다면, 만약이 아니라 정말로 성공했다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제가 30년간 틀렸던 거겠죠. 그게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인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사라지는 기분이에요. 샤를이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시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잖아.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어요. 뭔가 빠진 부분이 있을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드러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피에르가 들어오며 말했어요. 앙투안, 서울교통공사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직접 와서 확인해보라고. 저는 초청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정중한 한국어와 영어로 쓰여진 공식 문서였어요. 어떻게 할 거야? 샤를이 물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가야 할까요? 안 가야 할까요? 만약 정말 성공한 거라면 제 신념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가짜라면 그것도 확인해야 하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30년간 불가능이라고 믿었던 그 현장을 직접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서울의 첫인상은 예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창밖 풍경을 유심히 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도시, 질서정연한 교통체계. 확실히 선진국의 모습이었어요. 김도윤이 홍대 입구역에서 저를 맞아줬습니다. 앙투안 씨,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실제로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김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심이 많으시군요. 과학자라서 그래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곡선 구간들을 보여주겠다고 했거든요. 첫 번째 역에서 저는 놀랐습니다. 열차가 들어오자 스크린도어가 정확하게 정렬되어 열렸어요. 곡선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인상적이군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의 성공으로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죠.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여러 역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우리는 교대역, 사당역, 신림역을 차례로 다녔어요. 각각 다른 조건의 곡선 구간들이었는데 모두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곡선 반지름이 다른데도 일정한 성능을 보이는군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AI가 강역의 특성을 학습했거든요. 김도윤이 설명했어요. 세 번째 역을 지나면서 저는 점점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분명 실제로 작동하는 기술이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도 보여드릴까요? 김도윤이 제안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좋겠네요. 우리는 서울교통공사 본사로 이동했어요. 통합관제센터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서울 전체 지하철망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현재 265개 전역이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실시간으로 각 도어의 정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모니터를 유심히 봤습니다. 초록색 점들이 정상 작동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간혹 노란색 점이 보였는데 이는 경미한 정렬 오차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빨간색은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렬 실패나 고장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거의 없어요. 정말 그랬어요. 265개 역 중에서 빨간색은 단 2개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정비 중인 역들이었고요. 그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기상청에서 호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직원이 보고했어요. 시간당 강수량 80mm 예상. 저는 김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나요? 확인해 보시죠. 김도윤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30분 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지만 점점 새져서 폭우가 되었어요. 모니터 화면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역에서 노란색 점들이 늘어났어요. 우천으로 인한 제동거리 변화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문제가 생기는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AI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보정을 시작한 거예요. 노란색 점들이 하나둘 다시 초록색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천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AI가 빗물로 인한 제동 변화를 자동으로 보정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실시간 기상 보정까지 가능하다니요. 1시간 후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CCTV에 이수역이 보였는데 승강장이 완전히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7호선 열차가 이수역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승강장은 물바다였고 당연히 승객들이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완전히 닫힌 채로 유지되면서 열차가 그냥 역을 통과해버린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저건 어떻게 된 거죠?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침수 감지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김도윤이 설명했어요. 승강장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자동으로 무정차 통과 모드로 전환돼요. 그럼 그 역에서 내려야 하는 승객들은요? 다음 역에서 내려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시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안내방송도 나가고요. 정말 그랬어요. 열차 안에서 이수역은 침수로 인해 무정차 통과합니다라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스크린 도어가 닫혀 있어서 승강장에 물이 선로로 유입되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거대한 수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기능이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원래는 열차풍을 막기 위해 만든 거예요. 김도윤이 말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물까지 막게 된 거죠. 태풍급 바람을 견디도록 설계했으니까 물의 압력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CCTV로 확인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승강장은 물바다였지만 선로는 깨끗했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완벽한 방벽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도 예상하고 설계하신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크린 도어가 단순한 안전장치가 아니에요. 도시 방제 시스템의 일부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포괄적인 시스템이었어요. 2시간 후 비가 그쳤습니다. 이수역에 물도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스크린 도어가 다시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복구도 자동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센서가 수위를 감지해서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자동으로 재개합니다. 모니터를 보니 이수역이 다시 정상 운영으로 돌아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때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울 지하철, 기록적 폭우 속에서도 정상 운영. 스크린 도어 시스템 완벽 작동. 저는 김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처음 목표는 사람을 지키는 거였어요. 김도윤이 말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도시까지 지키게 됐죠.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지키려 만든 문이 도시까지 지킨다니. 이런 발상은 왜 우리는 못했을까요? 우리는 기술만 생각했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사람을 생각했군요. 김도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거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에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은 서울 시내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30년간 제가 추구했던 완벽함이란 게 뭐였을까요?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함, 99.99%의 정확도.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사람의 안전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기술이 사람에게 맞춰가도록 했어요. 제가 30년간 놓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기술은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지킬 수 있으면 되는 거죠. 한국이 보여준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한국이 정말 해낸 거라고. 우리가 30년간 못한 일을 그들이 해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실패한 건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이었다는 것을요. 서울에서 돌아온 일주일 후, 저는 SNCF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샤를이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회의적이었습니다. 30년간 실패를 거듭한 프로젝트에 대해 갑자기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제가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작동합니다. 저는 간단 명료하게 말했습니다. 샤를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그는 펜을 책상에 놓고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가져온 자료를 펼쳤어요. 운영 데이터, 비용 분석, 기술 보고서까지 모든 것이 한국의 성공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샤를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는 비용 분석표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파리 지하철 전체 도입 시 초기 설치비 40% 증가, 연간 유지 보수비 30% 상승. 이 숫자들이 그의 이마에 주름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적 완성도와 경제적 타당성은 별개의 문제니까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라면 의미가 없었죠. 샤를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파리 지하철 14개 노선, 300여 개 역에 적용할 경우에 총 비용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른 접근법을 생각해냈어요. 전체가 아닌 부분 도입. 시범 프로젝트로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방부, 말라코 의역은 어떨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샤를의 손이 멈췄어요. 방부, 말라코 의역은 파리 근교에 문제 많은 역이었거든요. 곡선 구간에 승객도 많고 사고도 자주 발생하는 곳이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단일 역 도입 비용은 200만 유로. 전체 예산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상징적 의미였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프랑스가 유럽 최초가 되는 거였거든요. 한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말이에요. 샤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는 항상 프랑스의 기술적 리더십을 강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독일이나 영국보다 먼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는 건 그에게 매력적인 제안이었죠. 저는 마지막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안전사고 한 번의 비용과 비교해보자고. 작년 파리 지하철 승객 추락사고 12건, 그중 3건의 중상, 1건의 사망. 이런 사고 하나가 가져오는 사회적 비용과 법적 리스크를 생각해보자고 말이에요. 샤를이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30년간 쌓인 편견과 새로운 가능성 사이에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했거든요. 마침내 샤를이 입을 열었어요.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6개월 내 성과 예산 절대 초과 금지, 그리고 모든 책임을 제가 져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서울에서 본 그 놀라운 시스템의 기억이 아직 생생했거든요. 스크린도어가 숨은 역할을 하며 침수를 막던 그 장면, AI가 실시간으로 기상 변화에 대응하던 모습들 말이에요. 샤를이 승인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꼈어요. 회의 후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걱정 반, 기대 반이었어요. 30년간 실패만 거듭했던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한다는 게 그들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을 테니까요. 저는 책상에 앉아 김도윤에게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프로젝트 승인 소식과 함께 기술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언제든 도움을 주겠다는 따뜻한 내용이었어요. 기술은 나누면 더 발전한다는 그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30년간 불가능이라고 기록했던 그 기술을 이제 직접 프랑스 땅에 구현해보는 것.
방부 말라코 의역이 유럽 최초의 AI 자동 정렬 스크린도어를 갖게 될 날을 상상하며 저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깨달은 그 진리를 이제 여기서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완벽함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실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모를 일이었죠. 저는 계산을 바꾼 게 아니라 기준을 바꾼 겁니다. 기술적 완벽성 대신 인간의 안전을 기준으로 삼은 거였어요. 6개월 후 저는 방부 말라코 의역 승강장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유럽 최초 AI 자동 정렬 스크린도어 시스템의 정식 개통일이었어요. 지난 6개월간의 설치와 테스트를 거쳐 드디어 일반 승객들에게 공개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7시 30분 첫 번째 출근 시간대 열차가 들어왔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곡선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열차가 정확히 정렬되어 정차했어요. 스크린도어가 매끄럽게 열리자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승하차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승객들도 신기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왜 문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지냐고. 엄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건 한국에서 온 특별한 기술이라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0년간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기술이 이제 프랑스 땅에서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소셜미디어에 소식이 퍼지면서 구경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스크린도어 작동 모습을 촬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한 젊은 여성이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올리며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한국 지하철문 파리 지하철 한국 기술.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좋아요가 달렸어요. 저녁 시간대가 되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인 커플이 와서 열심히 사진을 찍었고 독일 배낭 여행자들이 신기해하며 영상을 찍었습니다. 한 미국인 유튜버는 라이브 방송까지 했어요. 파리에 한국 기술이 들어왔다며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했습니다. 시청자 수가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걸 보니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김도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파리의 성공 소식이 한국에도 전해졌다고 했어요. 한국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더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독일 베를린 교통청에서 문의가 왔고 영국 런던 교통공사에서도 시찰단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시에서는 정식 제안서를 요청했어요. 샤를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유럽의 선도주자가 되었다고. 다른 나라들이 모두 프랑스를 벤치마킹하려 한다고 했어요. 한 달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부 말라코 의역이 관광 명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파리 여행 가이드북에 혁신적인 지하철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찾아왔어요. 아이들이 스크린도어 앞에서 신기해하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미래의 기술이라고, 안전하고 정확하다고. 2개월이 지나자 운영 데이터도 놀라웠습니다. 사고율이 100% 감소했어요. 당연한 결과였죠. 승객이 선로로 떨어질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숫자로 확인하니 더욱 실감이 났습니다. 유지보수 비용도 예상보다 적게 들었어요. 한국의 설계가 정말 효율적이었거든요. 예산 초과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10% 정도 절약했습니다. 3개월째 유럽 전역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쏟아졌어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웨덴 스톡홀름, 심지어 스위스 취리히에서까지 시찰단이 왔습니다. 저는 매번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 기술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안전이라고.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고. 그러면 기술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말이에요. 어느 날 김도윤이 파리를 방문했습니다. 방부 말라코 의역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어요. 함께 승강장에 서서 자신들의 기술이 작동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김도윤이 말했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고. 좋은 기술은 어디서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기술을 나누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30년 전 우리가 실패했을 때 만약 이런 협력 정신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싶었거든요. 서로 경쟁하고 감추려 하지 말고 함께 나누고 발전시켰다면 말이에요.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 지하철문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100만 개를 넘어섰어요. 파리의 방부 말라코 의역 영상이 유튜브에서 50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이제 글로벌 브랜드가 된 거였어요. K-팝, K-드라마에 이어서 K-안절라는 새로운 한류가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한 할머니가 손자에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이 문은 한국에서 만든 거라고, 정말 안전하다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어디냐고. 할머니가 답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간 저를 괴롭혔던 그 문제가 이제는 아이들에게 안전을 선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파리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방부 말라코흐역의 스크린도어가 조용히 작동하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말이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성공은 화려한 기능이나 놀라운 성능이 아니라는 걸요. 사람들이 그 존재를 당연하게 여길 때, 일상의 일부가 될 때 비로소 성공한 기술이 되는 거였습니다. 30년의 실패 끝에 찾은 답. 그것은 기술이 사람을 향한 집념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바로 그런 철학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그 철학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작은 일부가 될 수 있어서 자랑스러웠습니다.